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패배 언급과 관련되는 총평 한번 당의 대변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뭐 직책이야 대변이지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뭐 전날에도 이슈가 됐었고 전전날에도 이슈가 돼서 계속 방송 나갈 때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의 안 벗어난 것 같아요. 먼저 대통령의 그 발표 내용은 대통령이 무언가 소통하는 방법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먼저 형식 때문에 많이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담화도 있고 또 기자회견도 있고 어제 같은 발표도 있는데 담화나 기자회견을 띄지 않았다라고 해서 야당이 일단 먼저 선제 공격에 계속 들어왔었죠. 그렇죠. 형식에 대한 선제 공격. 형식에 대한 선제 공격이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은 담화를 했어도 발목 잡기를 했을 것이고 비판을 했을 것이고 기자회견을 했었으면 또 여기에서 꼭 말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을 그렇죠. 했을 것이기 MBC가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제 발표를 통해서 짧게 이야기한 것은 아직 왜냐하면 패배 요인도 다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분석하기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후에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기자회견하면 당연히 인사 누구로 할 거냐 물어볼 건데 대답도 하지 못할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담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에서 발목 잡기용 비판과 비난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대려 형식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발표를 택한 것은 전 잘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담화 형태나 기자회견을 가지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내용인데 내용적인 측면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당선과 동시에 밀어붙였던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정부 기조가 있고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는 사실 공약으로도 이미 나갔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눈치 보느라 개혁하지 못했던 것들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내다보고 그들을 위한다면 꼭 필요한 개혁 과제들입니다. 교육이나 연금이다, 노동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재정 건전화 등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해왔던 말은 한 가지입니다. 나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 안 할 거다.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가 이 개혁 과제들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 지지자들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기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여론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이제까지 2년 동안 밀어붙여 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는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큰 담론들을 밀어붙이다 보니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내용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과제는 개혁 과제대로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나 이것을 추진할 용기가 없었던 정치인들 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업보로 지더라도 이거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데에는 50%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만든 데에는 이러한 거대 담론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이겼다라고 해서 계속 오만하게 민의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데 이 민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런 개혁 과제부터 대통령실, 여당 다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개혁 과제를 바꾸라고 우리를 심판했다 혹은 민주당을 밀어줬다 이거 아니다. 개혁 과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 네. 가지고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외교 관계에 관한 복원이라든가 또 대북 관계에 대한 정상화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대선 때의 공약으로 공약을 세웠고 국민들이 그 공약에 공감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심판하고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을 지금 선택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성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퓰리즘이고
마약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지금 속보를 봤더니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총선 과정에서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를 지금 공식 제안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13조, 아이고야, 13조, 소상공인 대출 등 1조 이렇게 해서 거의 14조 되는 현금성 이 어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 제안한 것 같은데 김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민생 부분인데 민생 부분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그러니까 당장에 체감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에 섬세하지 못했다. 근데요, 사실은 어떤 업종이라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장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는 섬세한 부분을 만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말씀드리건데 정부나 우리 여당에서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쓸 때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방금 이 25만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민생과 연결돼서 제가 아까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 지금 오늘 이 직전에 제가 YTN 방송하고 왔는데 민주당 패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렇게 힘든데 정부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5만 원을 줄 거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방금 말했듯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때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아는 지식이다. 13억도 아니고 1,300억도 아니고 네. 13조를 풀면은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 아닙니까? 1인당 25만 원을 받아요. 이거 당장에 25만 원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용돈 한번 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이게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었을 땐 25만 원이 13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고물가, 고유가 지금 이제 전쟁 등등까지 해서 이 기조가 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돈을 풀자고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계속 치솟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파를 가지고 뭐 퍼포먼스하고 사과가 한 개 10,000원이니 하는데 13조를 일시에 쫙 푼다? 그러면은 경제에 드는 충격, 이 인플레이션 그냥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 건지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2020년 전으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의 돈을 푸니까 그게 어떤 뭐 소비 진작으로 가기보다는 빚 갚아버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요. 민주당이 바로 며칠 전이에요.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민주당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보세요. 민주당이 그냥 선거에는 우리보다 무조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거에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 홍보, 선전, 선동. 이런 거에는 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심이 없고 그런 쪽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조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 192석인데요. 그죠? 밀어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당은요.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노리는 겁니다. 그거 그냥. 노리는 거죠. 이거 노리는 서민을 거예요. 네. 민생을 안 살리고 네.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약했는데 우리는 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니까 안 반대해서 할게. 못했다 뭐 이런. 네, 사실 192석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탄핵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네. 그리고 지금 탄핵과 제2요구권 발일동됐었을 때 이것을 강제 밀어붙이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던질 겁니다. 민생을 위하는 척 정부가 도저히 받아내지 못하는 건들을 던지고 또 정부 여당들이 이것을 반대하면 봐라 얘네들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라고 무한 반복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냥 무턱대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합니다라는 말만 외쳐서는 국민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어차피 공격 패턴 미리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빤한 겁니다. 네, 대응을 좀 미리 해놓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물빛 그리우님 요즘 TV 도저히 못 보겠어요. 멸콩 TV 보십시오. 속이 시원해집니다. 멸치와 콩나물 국물, 뭐 여름에 그 시원한 국물
보다 더 좋은 것 있겠습니까? 우리 멸콩 TV 오시면은 김민수 대변인도 있고 또 하루만 나옵니까? 내일 또 나옵니다. 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른 민생을 살리겠다라고 민주당이 25만 원씩 풀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민생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게 경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놨는 돈 때문에 지금 자산버블 부동산 빵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일반 민생으로서 이 장바구니 물가 이거를 정말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뭐 확장 재정이 아니고 축소 재정으로 가가지고 좀 고통 분담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자. 윤희숙 그 전 의원도 똑같은 그런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표를 생각하면은 이재명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 딜레마,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선거 지고 나니까 뭐 세상 끝났어요, 마치. 이 지금 우리 여당 내에서 서로 험담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네. 선거 끝나고 나서요, 누군가에게 책임 한 명 떠넘기려고 난리들이 났는데 누군가 지금 누구한테 떠넘기지 이 대상 찾기 하면 안 돼요. 절대 이 한 명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이때까지 제가 당 비판 잘 안 하는데 하나만 하면 저번에 멸콩TV에서도 말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한테 책임을 딱 떠넘기고 이 사람 딱 사퇴시켜 놓으면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다시 지난번에 네.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복습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거에 또 져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왜 졌는지 원인 분석 좀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만간에 백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건의하고 싶어요. 백서 이때까지 방식대로 작성하지 마라. 의미 없다. 맞습니다. 자, 백서가 어떻게 작성되냐면요. 왜 졌다고 생각하는지 원인들 끄집어내 보세요. 그럼 이거 주제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내 생각이에요. 내가 왜 그렇지. 졌다고 하는 내피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 데이터 없이 이래서 우리가 졌을 겁니다라고 하면 제 내피셜이에요. 옆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 종속 변수에 선거에 졌다라는 걸 놓고 독립 변수에 나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유의미한 항목들을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투표를 한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투표 원래 우리 지지자인데 투표장에 안 나온 사람 다 분류해서 이거 분석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지 진짜로 공천이 잘못돼서인지 아니면 우리 전략이 잘못돼서인지 정책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해서인지 이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정말 면밀하게 해야 이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행동들이 자기들이 야 이것 때문에 진 거야 대통령 불통 때문에 진 거야 아니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다 해서 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잡아가지 마라. 그러면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안 나오면 해결법도 안 나온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선 백서가 제가 뭐 총선 다음 날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또 2012년에 민주당에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다음에 서울대 한상진 교수가 정말 뼈아픈 그래서 내부에서는 뭐 한상진 교수 물러나라 할 정도의 뼈아픈 그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백서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또 객관성을 가진 백서를 만들어서 왜 우리가 국민의힘 자유우파 정당이 3연속으로 총선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원인을 밝혀야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용산에 책임이 있는 건지 당의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그에 대한 대책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자유우파 정부가 계속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 대변인 말씀처럼 우리가 얼렁벌렁, 얼레벌레, 뇌피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또 학계 또 어떻게 보면 뼈 아프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쪽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충실한 어떤 그런 백서를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우리 또 2년 뒤에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대선 승산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